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멀리서 보면 둘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니 바보와는 싸우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보가 반란을 일으켰고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막아섰죠. 멀리서 봐도 잘 보이는 모양입니다. 반란주간 금요일의 애증의 정치클럽에서 이 못된 짓에 대한 전세계 언론의 보도와 논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578회)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금 이 오늘 코너를 진행해야 될 벨빅이 개바빠서 여기저기 전화가 와요. 벨빅이 좋아요. 왜 바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 저도 몰라요. 원래 잘생기면 전화가 많이 와요. 건조 에디터가 제가 기다리고 있고, 네. 특별 게스트, 특별하지 않은, 뭐랄까, 쟤는 불특별 특권이 있죠. 이제 그만 좀 아무리 특별하다고 특별하게 하시면 안 돼? 돼도 안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덕질 불특별 게스트가 있고요. 네, 불가촉이라고 하는 줄.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벨빅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아,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외교 전문가. 김준형 의원이요. 김준형 의원 쪽의 소스가 나온 모양인데 지금 벨빅이 들어오고 있네요.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입장을 들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치임이 있는 시즌이에요. 미국 대사 앉아요, 빨리 와서. 잠깐만,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서 지금 그냥 질문을 하고 있다고? 녹음 중인데? 제가 들어오는데 이게 쓰고 물 먹어. 죄송합니다.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얘기를 들었나 봐요. 퇴임 송별 오찬이 12월 3일에 있었대요. 12월 3일이요? 저녁에. 그 계엄 당일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반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임기 마지막 날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임지에서 네. 보고를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군가한테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태효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이것들이 전화 끄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울고 싶었을 거예요. 이 노인네가. 야, 나 본국 돌아가서 두드려 맞는다. 어떡하면 좋아. 좋게 됐죠. 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도감청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건 너무 분명했죠. 예, 곧이어 경주 에이펙이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쪽과 중국 쪽이 다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국의 외교적 아프가니스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스웨덴이었나 어디에서도 이제 그 방한 그 일정 취소되고, 근데 심지어 계엄 당시에는 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었죠. 사디르 지금- 자파로프 대통령인데 네. 이 사람이 온 이유가 그러니까 무기사로 왔던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카이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간 다음에 계엄을 때린 거예요. 나는 민주국가에서 보증받은 무기 사러 왔는데 지금 쿠데타 국가에 그래서 무기 사기 카이 생겼다. 방문이 취소되고 네, 그러니까요. 결국 무기 네. 못 팔았습니다. 그 근데 대통령을 초대해놓고 그냥 계엄을 발표해서 대통령 일정을 그냥 취소시켰던 이게 얼마나 큰 외교적 관계. 자파로프 대통령 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무기사로 이 나라에 왔는데 계엄령이 났어요. 네. 계엄령이면 보통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제한되지 않나? 거기에 설마 나도 해당되나? 그럼 이것은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나 볼모야? 그러니까 다른 나 나라 국가 정상을 억류한 거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죠, 그죠. 맞아요. 네. 예,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걸 온 세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벨빅이.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네, 그 전에 음. 지난 토요일이었죠. 국회 앞에서 탄핵 집회가 정말 뜨겁게 열리고 있던 즈음에 스웨덴에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기하던데요. 그 수상자 단체 사진 찍었는데 네. 백인 노인 남성 아닌 사람은 한강밖에 없어요. 네. 그 센터의 떡. 그쵸? 홀쩔. 유일한 여성, 유일한 아시아인. 아니 이게 또 미안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미안한 일이잖아. 이게 주인공이 딱 돼버리잖아 비주얼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그 강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전문으로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차용하는 게 되게 약간 불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글이었어요. 불경한 삶을 아니 살아오셨나요? 그게 아니라 진짜 되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쓰지? 약간 네 아무튼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 글과 이 강연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뒤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질문 사이에 분노와 내적 투쟁을 동력 삼아서 그 둘 간의 갈등을 동력 삼아서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진짜 대단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이 일을 닥치니까 이 일을 맞으니까 드는 거예요. 네. 인간이 가장 잔혹한 시간에 보통 인간이 가장 존엄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발견을 우리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특히 그 아름다움에 저는 훨씬 더 그 마음이 그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느꼈던 일주일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주목했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딱 이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경악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얼마나 취약한가를 느꼈다면 바로 그 뒤에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보여온 행동들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는 얼마나 강해져 왔는지를 반증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외신과 해외의 반응을 살펴본 텐데요. 양해를 구하자면 외신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주로 서방 언론임을 그리고 주로 미국 언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영어와 한국어 외의 언어를 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래서입니다. 뿌지다. 네, 제가 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사실 정치를 다룰 때 옳고 그름 그리고 흑과 백이 명징하게 나뉠 때는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에서 보기 드물게 옳고 그름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뭐 인종차별을 하고 뭐 네. 성차별을 하고 산업재해에 대해 일부러 눈 감으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길을 걸어다니면서 으하하하 나는 존나 나쁜 새끼다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새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으하하하 나는 내란 죽여지롱. 아니 하다못해 이제 그 영화를 만들 때도 요즘 트렌드는 굉장히 캐릭터를 이체적으로 그리잖아요. 이건 람보야 람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약간 조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체적으로 그리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악역이 슈퍼히어로물에 등장하면은 네. 90년대냐고 욕먹어요. 80년대냐고 욕먹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계엄 사태 초기에 청간율 기자가 쓴 글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의 시간 차원에는 일상의 시간과 헌정의 시간이 구분되어 있다. 지금은 헌정의 시간이고 이 시간 차원에서는 전선이 딱 하나다. 공화국을 방어하는 자와 공화국의 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많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8할 9할의 언론인들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국가의 적이냐, 국가의 편이냐, 그렇죠. 말고 다른 선 없다 지금. 네. 네. 은하제국 황제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해외에서 보기에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외신이 일제히 윤석열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충격받은 모습들에 대해서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제 생각에 보드게임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털고 일어나서 국회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다른 복잡한 걸 게임하다 보면 저장도 해야 되지.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혼술 세트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안 돼. 그자는 분노에 휩싸여 있고 탐욕을 버릴 줄 모른다고. 네 얘기는 왜 남 얘기처럼 해? 그러니까 내가 날 이겨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널 이겨야, 아니 날 이겨야. 단둘이 즐기는 트릭테이킹의 진수 지킬 대 하이드.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만두게임즈 광고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만두게임즈에 여러 보드게임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구매하시든 간에 모든 구매자분들께 추 액세스몰에 입고 예정인 새로운 보드게임 블랙스토리의 간이 체험판을 증정을 합니다. 네.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약간 추리게임? 그렇죠. 같은 거예요. 카드에 있는 네.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장르의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TRPG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나는 스무고개를 평소에 좀 하고 싶은데 스무고개라는 이름이 너무 올드해서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 혹은 술 게임이 아닌 게임을 좀 하고 싶다. 그죠. 맨정신에서 해야 됩니다. 아 그런 취향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또 은근히 이것도 술 먹고 할 때 재밌어요. 그리고. 예, 하지만 네.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재미예요. 그죠. 개드립 아니면은 정말 치밀한 추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스테디셀러행 꼬치의 달인부터 새롭게 입고된 포켓몬 게임까지 일단 구매해서 즐겨보시고 블랙스토리 맛보기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서비스가 나가요. 네, 지금 결이 굉장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포켓몬 플레이 매트를 증정하는 행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척박한 한국 보드게임 시장에서 꾸준히 제품 개발과 유명 패키지들을 한국에 소개 중인 만두게임즈. 첫 경험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드게임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메이저한 취미가 아니기는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 보드게임 카페는 참 잘 돼요. 만석이에요, 늘. 그만큼 시작하면은 일단 그것만큼 시간 때우기 좋은 게 없다. 친구들과 놀 때 이제 좋은 도구가 되어준다. 쓸데없이 스몰 토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스몰 토크 없이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네, 그래서 보드게임.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가요, 보드게임 네. 카페를. 쟤랑 같이 놀고는 싶은데 제 연애사를 알고 싶진 않고. 네. 그러니까 스몰 토크 없이 친해지려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처음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죠. 그리고 서로의 가족 사항을 알게 되죠. 사육을 할 거예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고. 네, 4인 이상의 모임에서 개인적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서방 언론을 보기 전에 티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 씨 기자가 전한 중동 언론 반응을 그래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아, 이분 진짜 이 열심히 일해요. 알파고 네. 시나 씨 이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가 제일 핫해져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알파고 기자가 놀랐던 점은 중동 언론이 현재 시리아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했잖아요. 맞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시리아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좀 적게 다룰 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를 굉장히 빠르고 중점적으로 보도했다고 해요. 중동 언론에서도. 네,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의 언론에서 정말 곧바로 상황이 터지자마자 막 타진을 했다고 했는데요. 톤은 주로 이랬다고 해요. 아, 상황은 이제 복구되었고 안전하다. 걱정할 건 없다. 이랬다고 하고요. 갑자기 고마워지고 있어. 네. 특히 계엄령 해제 후 튀르키예나 이집트 등 비교적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의 논평이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평이 주로 있었다고 해요. 아, 이로써 민주주의는 서구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반증이 되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신속하게 일이 마무리됐다. 한국을 훌륭한 민주주의의 사례로 들면서 민주주의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잘 읽어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아. 네. 근데 동시에 이것도 있네요. 탈식민 국가들의 네. 어떤 선두처럼 한국을 여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야기하던 이제 제3세계 정치 개혁의 의지 같은 것들의 DNA를 유지하고 있는 건 보통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 북아프리카고 아시아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뭐 일본의 케이스처럼 자기들이 피부색만 하얗지 않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만 네, 그렇게 컴플렉스에 생각하는? 시달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저 동아시아는. 그래서 동아시아 언론들이 이 지점을 잘 짚어내지 못하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데 그걸 서양이 아닌 곳에서 하고 있을 때 이런 걸 종종 지적해 줍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의지가 강하고 또 하나
튀르키예, UAE, 사우디는 특히 코리아 붙인 모든 게 가장 잘 팔리는 나라들이죠. 아, 그럼요. 그렇네요. K-팝 팬들 중에서 그 아랍 쪽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네. 대장금 평균 청취율 50% 아닙니까, 중동. 예. 그래서 팔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방 언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통신사들은 이제 보통 건조하게 보도들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AP통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엄령 해제 직후의 보도에서 이렇게 사건을 규정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행동들로 인해 탄핵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 밤 야당에 대한 불만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며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제거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부딪혀왔고 이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198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독재자들의 시대를 떠올리게 했으며 곧바로 야당과 그의 보수 여당 대표로부터 비난받았다. 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쓴 문장을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최대한 건조하게 썼는데 네. 주제를 최대한 건조하게 줄이면 그거잖아요. 이 새끼 또라이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통신사가 이 새끼 또라이라는 뉴스를 보낼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근데 똑같은 기사에 윤석열의 동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어요. 그리고 실는다는 거는 다녔습니다. 네, 어제 KBS 경우를 봤잖아요. 네. 전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냐면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시드니 사일러의 의견을 실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조치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대한 윤의 불만 표출이었다. 어차피 탄핵 국면으로 가고 있었기에 별로 잃을 것은 없었다. 좀 더 빨리 잃을 뿐. 아니 저는 이런 이게 최초 견해라 지금 아마 이런 네. 전문가들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다른 잃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생명. 예. 라이프 여러 개냐 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그 38 노스라는 그 싱크탱크인데요. 네, 맞아요. 언론이기도 하고 근데 나탈리아 슬라브니라는 연구원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2022년 집권한 후 벌여온 권력 남용의 연장선이다. 권력 남용 맨.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들 정확히 보죠 이거 봐요. 네. 예. 후속 보도에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뭐 명태균 스캔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짧게 거론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바 등을 이유로 꼽았어요. 계엄령 타임라인을 정리한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분노, 용기, 그리고 저항의 6시간. 네. 정리 잘하죠. 네. 6시간이죠. 그래서 외우기 쉽잖아요. 1, 2, 3, 4, 5, 6. 그렇죠. 1, 2, 3, 4, 5, 6. 12월 3일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풀렸다. 그렇네요. 네. 오. 이제 그 한 20년 뒤에 그 고등학생들이 감사해 할 거예요. 박근혜 때도 그렇고 숫자들이 일렬로서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근데 앞으로 볼 기사들도 뭐 다 비슷한데, 근데 저는 그 외신 그 어디에서도 윤석열의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쓰지 않았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이 한국 언론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기계적으로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K본부와 다르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네. 권력은 일종의 착각 혹은 페로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권력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믿는 언론인들은 쫄거든요. 근데 내가 쫄았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자괴감이 심해서 그 직업을 못해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중립에 서야겠다. 검찰이 설마 수사를 공으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누가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요? 어떤 권력의 치하에 놓여 있어서 내가 겁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신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은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통신사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지 않았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도 했지만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지금 소개해드릴 기사도 계엄 해지 직후에 나온 기사예요. 네. 근데 제목은 한국의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곧바로 해지 도대체 왜? 마셜로우 then lifted. 네. Why? 네. 이 기사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 윤석열이 스스로 발표한 이유는 그냥 아예 무시해요. 네, 그냥 초반에 정상인이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상황 설명상 야당이 종북적인 반국가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이다 이런 반론조차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유를 쭉쭉쭉쭉 설명하는데 뭐 배경이나 스캔들 그리고 낮은 지지율 등으로 곧바로 들어가요. 진짜 본질로.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미국의 진보 언론들은 트럼프라는 인물을 겪고 난 뒤에 진짜 강화했어요. 그렇죠. 헛소리를 넘기는 스킬이 생겼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헛소리를 다 받아 적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과 부채가 발생하는 걸 본 거예요. 아니 특히 미국 땅에서 죽지 않아도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옮겨 적은 우리 회사 혹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할 계기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그게 각성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게 윤석열의 헛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권력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을 옮기는 데에 대한 저널리즘의 책임의식 같은 게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든 구체화를 시켜서 저널리즘 스쿨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헛소리를 거르는 기준과 거르는 방법 같은 거. 예. 지금 같은 시대에 되게 중요한 스킬인 것 같고요. 그게.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가자면 그 BBC 우리 민족정론지 거기에 루퍼트 윙필즈 헤이즈 기자가 윤석열의 쇼츠 사과를 바로 분석한 그런 인터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자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간 얼마 안 지나서 했던데요. 진짜? 네, 시간 안 지나서 딱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절대 사임연설이 아니었다. 근데 오히려 윤석열은 또 다른 도박을 하고 있다. 정확히 보죠. 네, 이렇게 꼬집었어요. 네. 그러면서 윤의 메시지는 여당이 하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탄핵에서 살아남게 해달라는 부탁이고 여당 또한 사임이 탄핵보다 낫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당론으로는 탄핵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정말 BBC의 몇 명은 그 뭐 카메라맨 뭐 기술진 다 포함해서 사실 여의도에 사나? 정도였어요. 네. 모든 게 너무 빨라가지고 현장 촬영도 그렇고. 네. 그런데 BBC를 비롯한 몇몇 유수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지부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쪽을 총괄하는 지부를 서울로 옮겼죠. 네. 홍콩 팬데믹 때죠. 맞아요. 네.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젠더 이슈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거의 BBC가 한국 언론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확실한 게 젠더와 관련된 네. 매우 다양한 형태 남성 위주의 한국 사회 혹은 그 사회에서 화가 나 있는 여성들마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히 폭넓은 젠더 관련한 기사는 BBC에만 나와요. 맞아요. 네. 이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 기자는 일본 통이네요. 근데 이제 한국까지 하고 있기는 한 건데 왜냐하면 일본 또라이들은 이렇게 재미없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흥미로웠겠습니까? 도쿄 지국장을 보통 겸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의 무게추가 일본에서부터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그 원래 로라비커 기자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기자가 이제 몇 년 전에 떠났거든요. 이제 중국 특파원으로 갔는데 갑자기 요번 시위에 딱 얼굴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언론인 재빨리로 땡겨왔죠. 그렇죠. 컴백홈. 네. 그래서 다시 통신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기반의 로이터 통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나온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AP통신보다 오히려 훨씬 더 원색적이었어요. 네. 사설이 아닌데 분명 사설같이 읽힙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하는 내용들이 윤 대통령은 2022년 대한민국 역대 최소 득표차로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스캔들 그리고 젠더 갈등이 배경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에 맞서기 위한 민주주의 파트너로서 서방의 환영을 받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 등을 늘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국내적으로는 강압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공부 잘했네요. 네, 이러한 태도가 점점 심해지는 데에 대한 우려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미 계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때 장관은 부인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전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성평등과 표현의 자유 억압 등으로 민주주의가 악화되었다는 그런 스웨덴의 기관의 연구 내용도 실었고요. 이거를 메이저 매체들이 많이 안 받아 적은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보수 매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가짜 뉴스 타령하면서 명예훼손 기소를 막 남발하는 거. 그리고 언론 자유도가 윤석열 재임 중에 이제 47위에서 62위로 하락한 거. 그리고 반국가 세력 타령해온 거. 포고령의 갈등 빚어온 의사들 복귀 명령 등을 막 담은 거. 이거를 되게 짧은 기사거든요. 근데 짧은 기사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디테일들을 되게 잘 담아냈어요. 통신사 기사에서요. 네, 로이터 통신에서요. 그리고 기사의 마무리는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시민은 국민의힘의 지지자이지만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로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북 세력이요? 그건 윤의 주장이죠. 팩트가 아니고요. 이런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어요? 네. 좋은 일입니다. 생경해서. 네. 예.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 중에는 당연히 국회로 간 사람 중에 그 시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출마를 했었다고 막 그 공보물 자기 나왔던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 정도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PD 수첩인가요? 아무튼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잡혔더라고요. 제가 아직 저기에는 이제 저 민주당 보좌진들이 너무 힘들 테니까 지금 양말이나 제대로 챙겨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는 못하고 있는데 괴롭히지 않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있어요. 제가 진짜 유심히 뜯어봤거든요. 탄핵 표결하고 직후에 국민의힘 저 의원들 도망칠 때 한 줄로 이렇게 쭉 도망칠 때 그때 보좌진들이 투표해를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무리 봐도 내가 아는 국민의힘 보좌관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당적으로 옮겼나? 자기 영감님이 나오는데 왜 저딴 데고 저러고 있나. 분명히 국민의힘 보좌관들 중에 특정사하고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로이터 뭐, 만약에 안철수 의원실 보좌관이면 말이 되죠. 있긴 있는 김혜지 것 의원실이나 같아요. 은근히 많은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로이터는 아예 작정한 듯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2월 6일자 기사 제목은 윤 대통령 실패한 계엄령에 앞서 스캔들에 시달려. 참고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아 정보 전달 글이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역시 로이터구나. 다 보면 기사가 되게 짧거든요. 네. 근데 되게 디테일해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디올백 논란, 윤석열의 아내 방어, 최상벽 순지 사건, 의사 파업, 바이든 날리면 청와대 이전과 무속 관련 논란을 딱 한 페이지 안 되는 데 딱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오, 진짜 네. 보고 배웠는지 앞으로 알 수 있다.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본사에서 신나면 네. 더 쓰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제 보는 뭐 뉴스레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동안의 한국을 잘 모르셨다면? 네, 맞아요. 이제 딱 정리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거예요. 그런 건데, 네. 되게 컴팩트하게, 너무 핵심적으로 잘했다. 윤이 네. 또라이라는데 얼마나? 네. 짧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맞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네네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로이터의 그 성격상 계엄 상황 속 그리고 직후에 금융과 경제에 대한 우려 보도 또한 되게 쏟아져 나왔고요. 아무튼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에는 정말 모두가 경악했어요. 그런데 특히 미국 언론과 관계자들이 경악한 부분은 아까 초반에 PD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사실상 국방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미국에게도 귀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이었고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일어나는 계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모시 마틴 한국지부장이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갑작스러운 날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미국 관계자들 누구에게도 미리 얘기가 안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건 이제 충분히 크로스체크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 미국 관계자도 못 들었다. 조 네. 바이든은커녕 주미대사도 몰랐다. 네. 현재 정부의 관점에서 미국보다 가깝거나 더 중요한 동맹은 없는데 주식시장, 외교관들, 시민들 등의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계획하고도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외교가 뭔지 정치를 뭐 초보라 치죠. 그래도 2년 반을 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야, 이거 뭐 우리 민족끼리야? 자주국방 하겠네? 그렇게요. 좀 이따 거기에 대한 논평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번에 그 얘기도 좀
이제 슬슬 언론인들이 다루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반란에 한미연합사가 안 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자주국방을 세게 부르짖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큰일 났습니다. 미국 군대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아나 봐. 우리 대통령도 NL이었어. NL이야 이거.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베테랑 기자 이제 데이빗 생어 기자가 있거든요. 네. 이 기자가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계엄령 직후였어요. 미국 국무부의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는데요. 우선 윤석열의 행동은 정치적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은 주요 동맹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 점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직역한 거예요. 조금 의역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Huge embarrassment to Biden. 그러니까 윤은 바이든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러니까 그때 넌 일을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하고 지나가던데 그때 일을 바이든이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모를 줄 아나 봐요. 사실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번에 인정하고 지나갔으면 알아서도 금방 지나갔을 텐데 한국에서 이 문제가 한 달 동안 이슈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미국이 이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나? 조 바이든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만큼 이 문제를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근데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한테 이거는 진짜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그쵸. 이런 얘기였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바이든은 2023년 3월에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대를 했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주관자 자격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 회의의 주제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인도태평양 전략의 자유주의 세력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과 한국을 초대했고 이 민주 삼각동맹이 바이든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이걸 그냥 망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계엄 사고 치기 전에도 이미 지지율이 낮아서 걱정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이런 대형 사고까지 터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더 쪽팔리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성질 났을 때보다. 권위주의에 대항하려고 모아놨더니 이 새끼가 권위주의였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한미일 공조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역과 경제와 외교를 다 포함한 새로운 철의 장막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다만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 자기 말을 잘 듣는 태평양 끄트머리에 강력한 우군, 돈 많고 군대 많은 두 나라가 필요했던 건데 그중에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혼자 지하고 싶은 거 하는 독재 정권이 돼버리면 바이든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쵸. 시진핑이 준비했던 확장 계획이 다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다 싫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그리고 티모시 마틴 기자가 최근에 쓴 글은 또 이런 게 있네요. 12월 9일에 쓴 이재명 기사예요. 네, 맞아요. 네. 그는 다음 남한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가 현재 해야 할 일은 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네, 근데 그 뉴욕타임즈도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관련 약간 되게 비슷한 그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들 그 다음 대선 주자로 차기 대통령을 이제 이재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시그널로 읽히긴 외신은 하는데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그 데이빗 생어의 CNN 인터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쯤에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데이빗 생어 기자는 국무부 관계자와 문자로 소통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꽤 마일드할 것이라고 미국 했다고 국무부? 한다. 네, 미국 국무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물러날 공간을 줘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남한에게 큰 소리를 치고 성질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근데 그 마일드한 입장은 그래서 어땠을까요? 네, 공식 브리핑입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이제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과정이며 우리는 이것이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러날 공간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탄핵이라고요? 탄핵.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다. 계속 지금 옆에 퀘스트 창이 이렇게 쫙 뜨는 네. 거죠, 이제. 외교의 언어를 줄여보죠. 네. 탄핵해.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을 이 부대변인은 맨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앤토니 블링컨 장관, 이 사람이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 또한 비슷한 입장인데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줄이면 좋아 빠르게 가. 네. 투표해. 윤석열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이기도. 네. 그쵸. 그래서 이 행간, 여러분이 읽은 이 행간은 8일 필립 골드버그, 그 불운의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울고 싶어요. 네, 그분이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나눈 대화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제 한동훈 한덕수 체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골드버그 대사가 들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조태열 장관한테 물어봐요. 그런 체제가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짧게 줄여드리죠. 말이 되냐? 그죠? 한국에 대사로 와 있는 사람이 이게 불법적인 조치라는 걸 모를 것 같아요? 미쳤냐? 아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이해를 못하죠?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일리아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중에 가장 심각한 반미 논조의 언론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도 지금 거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거 내정 간섭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근데 그걸 하겠다. 어쩔 수 없어. 내정 간섭 좀 할게.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견해는 다시 말해 세계 최악의 반미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네. 세계 최고의. 북한을 뛰어넘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장관과 부대변인의 반응은 이랬는데 다른 국무부의 관계자들은 이것보다 좀 셌어요. 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이 사람은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 미쳤네. 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상징이다. 이건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한 겁니다. 네. 막아줘서 고맙다고. 네.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CSIS 연설에서 한 얘기예요.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 탄핵해.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탄핵해. 그렇지 않으면 이란 소리입니다. 네. 네, 외교적 수사를 감안해도 이 정도의 성명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뭐 집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러닝머신 네. 위에서 외교관이 뭐라고 말했다고 들으면 네.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죠, 그죠. 그 메시지를 알려면 그들의 문법도 알아야 되는데 네. 맥락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이걸 다 몰라도 되는 표현을 듣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되게 유능- 온도도 알아야 네. 되는데 원래는. 네. 네. 그래서 반기문 대사가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라는. 우려맨. 네. 예. 그리고 U2 그 정찰기를 지금 한반도에 띄웠는데 그게 북한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한을 보고 있죠. 한국을 돌았죠. 예.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군부대가 2차 계엄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그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에 줄까요? 민주당이죠. 네. 마침 위성락 의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북미국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과 연줄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주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이건 윤석열이 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뭐 반전을 외치고 하는 걸 평상시에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야 미국은 정말 든든한 우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뭐 하나 보려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신. 필요한 인텔을 동원해서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영어로 기사를 써주는 또 다른 매체들을 다른 나라의 매체들을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감히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없애버려! 에이, 봐. 없어지는 건 너네. 아니 12라운드를 버텼는데 커피빵을 패배하다니. 추상 전략의 거장 라이너 크니지아의 파티 게임 갱 오브 다이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우리의 이웃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홍콩 시민들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우려 섞인 시선을 주로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약간 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되게 약간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홍콩 언론이긴 한데 그렇죠. 알리바바의 한 2015년인가 16년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네. 약간 조금 포지션이 애매한데 여기서는 포지션이 되게 한국을 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피니언에 이 알렉스 로 그 논설위원이 논설을 썼는데요. 우선 제목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칼싸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주카포를 썼다. 네,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써요. 홍콩은 2019년에 6개월 동안 방화 폭동 등을 견뎠다. 그런데도 중국은 계엄령 발동을 안 했다. 그렇죠. 그런데도 서구로부터 온갖 비난은 다 받았다. 그렇죠. 이거 내로남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 속 좁은 반도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우산 혁명 당시에 이 진압을 하는데 시민군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법을 씁니다. 중국 공산당이. 네. 웨이보에서 유명한 극좌적인, 거기선 보수가 극좌죠. 극좌적인 뭐 애국주의자 이런 걸로 유명한 애들이 홍콩으로 가서 저 반동분자들을, 우파 반동분자들을 끝장내버리자. 쟤네들이 영국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이러면서 본토에서 셴젠 건너서 그냥 간 거 같은 청년들이 자원해서 애국 청년들이 자원해서 간 거 같은 거였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런 오합지졸들이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게 했느냐? 계엄을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심지어 중국도 안 그랬다. 중국은 그해 양회에서 계엄령을 하는 대신에 국가보안법을 새로 벌충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찰이, 그 지역의 경찰이 더 많은 시위 진압권과 수사권을 갖도록 바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상시에 공안을 늘려놓으면 계엄령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계엄을 했다고 하면 EU랑 미국이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논평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웃는 논평에. 야, 너는 왜 중국만 미워하냐? 저 반도 놈들 보라고. 그리고 아래 위가 그렇죠. 똑같잖아 지금 하는 짓이. 그리고 이때가 홍콩과 중국 양쪽 모두에게 좀 아픈 시기였던 게 이 시기가 지나간 바로 직후에 이제 홍콩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한 글로벌 언론과 글로벌 기업들의 동아시아 지부들이 다 대부분이 서울로 옮겨가죠. 또 그런 네, 그 분노도 있죠. 있겠네요. 그때 네. 첫물이 왔고 지금 끝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끝물들은 지금 계엄령 때문에 안 오기로 했어요. 네. 그죠? 그럼 네. 되겠군요. 근데 아직 놀리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막 이런 식의 내용을 계속 써요. 윤석열의 계엄 발표문을 보면 그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한번 알아가 보자. 원래 이런 글의 끝은 이제 그만 알아보자로 끝나는데 더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고? 관동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근데 뭐 때문에 피를 토해?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은 192석을 가져가서 윤석열을 괴롭혀왔지. 당연히 낮은 지지율은 야당 탓이지. 금방 이해 잘하네요. 네. 네. 그러면서 잘 뺀다. 야당이 종북이다. 야당이 종북이라고? 물론 이건 좀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하지만 윤석열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안보랑 외교 정책을 그냥 워싱턴한테 다 맡긴다면 야당의 독립적인 행동이 좀 수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만 때릴 것을 제안한다. 그 국제부 기각한다 막. 네.
국제부에 오래 있던 언론인들이 적어도 해외 언론인들이 이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존재감이 얼마나 사라졌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봤더니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에 다 오케이 해주는 사람인데 화가 나 있네. 자기 집에서. 그리고 미국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의 정신 상태를 알아보자. 네. 알아보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은 없고 못된 애들이 이제 게시판에 글을 열심히 쓸 때 주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비판 보도를 주로 이렇게 다뤘는데 그보다는 이제 서방 언론은 저는 더 중점이 있던 부분은 국회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했는가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시민들은 얼마나 빠르게 달려왔는가 국회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네. 생산의 문제였는데 네.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말 선물을 많이 주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예요. 그 쿠데타를 내란이 나서 이런 특종을 내줬는데 내란을 보통 사람들이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막아내서 또 다른 특종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놀랐다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놀란 거죠. 네, 국회가 투표해서 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다는 그쵸. 보도도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젯밤에 자기 전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거 어떻게 걱정이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미얀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항복했다라는 걸 다음날 아침에 들으면 무슨 기분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중계한 거죠 지금. 네. 아무튼 그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렌 폴리시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계엄령을 거부한 방법이라는 제목 기사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례적 시도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하면서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용하려 했지만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를 거부했으며 시위대가 군인들에 맞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군대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면 군과 시민 간 충돌 등 위기가 고조될 수 있었지만 군대는 국회에서 후퇴했고 윤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신에서 특히 이 장면, 그러니까 쿠데타 그 발발했던 그날 밤의 장면을 보면서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시민들이 군에 저렇게 맨몸으로 맞선다고? 네. 왜냐하면 진짜 미국에 가면 경찰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인도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기령 대변인이 진짜 국제적 스타가 돼버렸어요. 지금 황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네. 손으로 총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군인의 이게 총을? 안기령 대변인을 네. 둘러싼 온라인의 논란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속아주는 것이다.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그건 일정한 저기압대처럼 구름을 형성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만 겁을 먹고 그 밑에 안 있으면 겁 안 먹는다고요. 네. 한국에는 누군가의 권력에 겁먹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보수 개신교든 그게 군부 출신이든 그게 일제부역자 출신이든 그게 재벌 출신이든 누군가한테 겁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먹은 사람들은 보수가 되면서 이 가치를 숭상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룰을 잘 따르는 게 좋은 사람이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평상시에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어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기령 대변인에 대한 이상한 반응의 이유입니다. 뭐라고들 얘기하죠? 군인 총구를 잡으면 발포하는 게 맞는데 저 미친 사람은 뭐냐. 너 때문에 유혈 사태 날 뻔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말을 잘 들어서 조용한 세상이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주적입니다. 예, 저항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안기령 대변인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평상시에 권력에 늘 굴복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름이 거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볼 수 있으니까. 짧게 말하면 왜 나대라는 거죠. 예,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기를 누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아는 다른 원칙도 있는데요. 총기를 누가 건드리면 뭐라고 말해? 총기 번호하고 내 이름 얘기해야 돼요. 그건 왜 안 말해? 그리고 총구를 내려야죠. 예. 앞에 민간인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비무장인. 다른 모든 원칙은 다 제끼고 총구를 민간인이 잡으면 안 된다는 소리는 왜 해? 그 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비겁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노력입니다. 아 그리고 이 총을 잡은 안기령 대변인의 행동이 위험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예요. 네. 위험을 무릅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밖에 있으면 보이고 네. 안에 있으면 겁난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위험하니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이 아니죠. 그건 말이 아니죠, 말. 거기다가 이제 그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날 장면에는 시민들이 그냥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 막아서고 있었고 이게 저 네. 벨빅이 대본에 넣어준 짤이 있죠. 네. 지금은 알고 있는 저 707의 대원이 이제 밀려고 하자 웬 시민이 707 대원 몸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어서 앞쪽으로 원을 한 바퀴 돌려서 네. 모신술, 원래 모신술. 그게 그 쉽게 팔 꺾는 방법이잖아요. 네. 증권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707 대원이 뒤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황망하게 쳐다보죠. 그게 이제 뭐 한국이나 이제 동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은 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시. 쿵푸냐 태권도냐.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군인이 잘 모르는 것은 한국의 민간인이 그가 받은 모든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새천년 투조하고. 물론 제압된 건 맞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레딧에서도 되게 그 화제의 짤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의 풍자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 데일리 쇼가 원래 트레버 노아가 하다가 이제 후속자들이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로니 챙이라는 이제 말레이시아 출신 그렇죠. 네, 코미디언이 이제 이걸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동양인이니까 막 동양인에 대한 조크를 막 해요. 동양인 개그 엄청 살벌한 거 많이 하죠. 네. 스테레오타입 연기를 되게 잘하죠. 네, 그러면서 잘 이용하죠. 아, 동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갖는 거는 안 좋은 거지만 방금 봤냐고 이거. 아니 동양인들 다 무술 잘한다는 편견은 나쁜 거지나 이거 봤냐고. 로니 치행이 잘하는 세그먼트네. 네, 그죠. 네. 이번에 그 미국 보험사 CEO가 살해되는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정말로 이제 한국 쿠데타 실패를 빼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부를 흔들 수 없다면 부자를 죽여라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보험사들이 보험을 거절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CEO가 죽자? 네. 아, 근데 이 죽인 사람이 뭐 영재 출신이더라고요. 공부를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계죠. 예, 대학교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백인이 지 혼자밖에 없고 다 동양 사람들이더라고. 스테레오타입. 아, 그렇죠. 아, 전수 받았구나. 아, 네. 나도 백인들 사이에 가면 수학 전제 뭐 이런. 네, 조지아에도 이제 한국인들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들어보자면 이 오토레터라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거는 박상훈 발행인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레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MSNBC의 크리스 에이스 앵커 그리고 폭정이라는 책을 쓴 티머시 스나이더의 논평을 번역하면서 소개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매뉴얼의 수출국이 되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미국에 배워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논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의 매뉴얼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유권자죠. 네. 시민이죠. 네. 시민이 내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기법이 최신 기법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 이미 2016년에 그게 한번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다루는 법이 화제가 한번 됐단 말입니다. 네. 그걸 보고 감동을 했던 미얀마와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본 시위를 그대로 따라한 거고요. 네. 아, 그래서 소시의 다시 만난 세계 태국어 버전이 태국 민주화 운동 때 불려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의 개정 확장판이 24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노래는 이렇게 부르고 디제잉은 이렇게 하고 쓰레기는 언제 치우며 빠른 게 중요하고. 네, 진짜 2016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때 진짜 국뽕이 막 차올랐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가 있냐. 매주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축제처럼 할 수가 있냐. 왜 터져나가는 상점이 없고 그 죽는 사람이 없어. 본질을 네. 오히려
구시대의 트라우마가 없는 20, 30대들이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네. 내가 평상시에 이런 덕질을 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면 된다. 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민주주의 매뉴얼 최신 개정판의 요체는 바로 그겁니다. 네. 평상시에 열심히 살다가 잠깐 민주주의를 열심히 돌본다. 네. 네. 네, 아무튼 MSNBC의 크리스 헤이즈 앵커의 이제 논평을 먼저 볼 건데요. 네. 논평의 제목이 이거예요. 리버스 제뉴어리 6. 그러니까 1월 6일. 네, 1월 6일.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의 리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이제 워싱턴에 있어서 특파원을 했던 JTBC의 김필규 기자는 이 상황을 이제 12월 3일에 진행하면서 이 특전사 대원들을 21년 1월 6일에 봤던 폭도들 같다라고 생방송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아, 저건 많은 미국인들이 저렇게 느끼고 있겠구나라고 저는 네.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우선 크리스 헤이스는 윤석열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정치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극히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리고 스스로 반패미라 지칭하고 여성 혐오적 캠페인을 벌였다. 여가부 폐지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도 가족도 부패해서 아내가 부적절한 선물 받고 온갖 스캔들에 시달린다. 네. 결국 트럼프랑 되게 유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진보 언론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한국에 대해서. 네. 트럼프와 윤석열의 외 형상의 가장 큰 공통점은 트로피 와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데 문제는 트로피 와이프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쪽이 더 심합니다만 여튼. 네. 아니요. 트럼프도 근데 아예 트럼프는 대놓고 나는 가족 채용하는 게 좋은데요. 약간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측근 채용을 많이 했죠. 패밀리 비즈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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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와 비슷한 언어로 내부의 적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계엄령을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싸워서 얻은 나라다. 독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나라다. 그리고 시민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고 의원들이 빨리 표결을 할 수 있기 위해 시민들은 뭘 했는가?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폭도들이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갔지만 그렇죠. 한국 시민들은 이 폭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담 위로 넘겨줬다. 러시아식 유머인가요? 이것도 중요한 코드인데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담을 넘습니다. 그죠. 미국은 폭도가 빨랐고 한국은 민주시민이 빨랐다가 요체죠. 이 전술에.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미국은 한국이 아닙니다. 헌법도 다르고 전통도 다릅니다. 하지만 2024년을 사는 미국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선출된 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그들을 통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 말입니다. 네. 네. 노무현의 연설을 들었나 보네요, 이 사람이. 저는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치 맞는 말이야라고 하면서도 약간 재수없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또 바이든은 또 예전 오바마 정권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축에 속하잖아요. 세계 경찰로서. 네. 근데 거기에서 딱 자기들의 어떤 메시지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우리 상황만 딱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쵸. 아니, 실존적 미국이 위기예요. 우리를 교본 삼아서 뭔가를 지금 배워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인들은 실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소셜에서 반응하는 건 다 그거였거든요. 서양 시민들의 주된 반응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가 지금 혼란이 심하죠. 우리 정치인들은 저거 못한다. 하나. 그다음에 우리는 저거 할 수 있나? 둘. 왜냐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 놈들은 저 상황 찾아오면 트윗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콜베어도 이제 되게 풍자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스티븐 콜베어도 약간 이 장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하면서 담을 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디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저거 미국에서 계엄령 나면 큰일이다. 우리 의원들은 늙어서 절대 못 저런다. 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국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네.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은
조용해 임마라고 하고 오히려 가만히 서 있고. 나이와 민첩함이 비례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리고 보여요. 오히려 최고령 의원 그러니까요. 박지원 영감님은 그 패기로 비켜 하고 그냥 뚫고 지나가셨어요. 네. 갈라져라. 나이 많은 순서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티모시 스나이더 폭정이라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미국인들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참고를 하자면 듣다 보면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외부의 시각인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미국을 보다가 한국을 보면 한국이 선녀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의 언론 상황이나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 심각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계엄령을 통해서 되게 따라잡긴 했지만 그 트럼프의 위험성은 진짜 이게 아까 실존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몇 가지 이제 얻을 교훈을 이제 티모시 스나이더가 이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군은 초기에 윤이 원하는 대로 일단 움직여줬다.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트럼프도 지금 충성파로 다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청문회에서 견제 잘해야 된다. 그죠. 위험한 놈은 걸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내각에 김용현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라는 실존적인 질문이죠. 야 이거 우리도 큰일 나. 지금 미국 언론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거죠.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을 막 하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만 이 계엄에 대해서 왜 이 사태에 대해서 말이 없지? 네. 혹시 감명해서 울고 있나? 네. 나는 저거보단 잘할 거야 이러면서 네. 미국 언론인들은 그게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은 일단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줄 것을 요구를 했다. 그리고 여당마저 그 계엄령에 반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여야는 여기에서 극적 단합을 보여줬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가능하겠냐? 그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4월에 계엄이 있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면, 네. 예,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가지고 갔다면 일단 계엄을 해제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미국 언론인들이 지금 미국 리버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위협이 실제로 다가오죠. 이번에 대선에서도 지고 총선에서 졌잖아요. 네. 민주당은. 네. 만약에 쿠데타 나면 못 막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를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원래 보수 신문이다. 근데 계엄령이 나자마자 윤석열 계엄령에 반대를 했다. 근데 폭스뉴스나 뉴맥스 같은 언론이 만약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조선일보처럼 계엄령에 반대를 할 수 있겠냐. 그죠. 미국의 언론 지형은 우리나라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중도 혹은 중도좌파 언론들이고 메이저들이 꼴통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없고 그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시골에서. 네. 그 대표가 폭스예요. 네. 근데 폭스는 조선일보하고 달라요. 폭스는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쉰소리를 하지. 근데 조중동은 정치인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지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권력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정치를 실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우파 언론들이 지금 두드러기가 나는 거다. 근데 폭스뉴스는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순응할 것 같다. 이 걱정도 유효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국민의 반응이다. 한국인들 사이에는 이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한국이 이런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공화국이지 독재국가가 아니다라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여간 미국 놈들이란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과연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까? 이 레드넥 멍청이들 투표도 안 하는 놈들아. 한국 국민은 그런 본능 때문에 일제히 계엄법 선포를 무시하고 모여서 발언하고 저항했다. 대통령이 금지한 바로 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그런 반응들을 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짧게 이제 그 미국의 배댓들 몇 개를 좋아요. 가볍게 설명하면서 미국의 배댓이란 표현 왜 그렇게 쓰는데? 미국 배댓. 미국의 배댓들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그 워싱턴 포스트에 만평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평을 보면
그 만평 제목이 K-팝이에요. 근데 그 만평의 그림이 샴페인의 병이죠. 네, 병에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데모크라시라고 써져 있어요. 네, 한국 민주주의라는 샴페인 병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뚜껑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샴페인이 폭 하고 터지고 윤석열이 날아가요. 뚜껑이랑 같이. 그죠. 그래서 그래서 K-팝. K-팝입니다. 네, 되게 근데 이거 되게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 마이클 라미레즈의 그림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안에서 겪었을 땐 무서운 일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선거 같은 공식적인 축제 외에도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 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참정권의 보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날이었으니까. 네. 헌정사의 드문. 네. 그래서 몇 가지 댓글 소개드리자면, 근데 이게 제가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살아서 네 명의 머리를 모아서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Worst is just a prank bro in history. 그러니까 장난이었어를 네. 역사에 기록하는 가장 나쁜 방법. 장난 네. 히읗을 역사에 기록하는 가장 나쁜 방법.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 점점 쿠데타 시도하고 실패함. 한국 시민들 점점 넌 끝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점점 2021년에 쿠데타 시도하고 실패함. 그 다음에 미국 바보들 점점 우리의 대통령이 돼주세요. 왜냐하면 고깃값 오른 것 좀 봐요. 나약한 미국인들. 특히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네. 센치해졌어요. 네. 한국을 바라보면서. 네.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그 박근혜를 피해서 이민 가신 여러분 트럼프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러고 놀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됐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안 됐다고 놀렸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가 놀릴 차례예요. 주고 받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또 하나의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 갑니다. 한국어 아니에요? 이 새끼 너무 수상한 정도로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댓글 웃긴 건 윤희 전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다. 네. 이 자식이 더 수상한데. 심지어 모의로도 감옥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진지하고 감동받은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이라기보다 이제 이거는 트위터였는데요. 트위터에 되게 약간 미국 극우 트위터리안이 막 한국을 보면서 What's happening in South Korea is why you should never give up your guns.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왜 우리가 총기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야? 다른 사람이 그걸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Only 1 in 500 people owns a gun in South Korea, and they were able to stop a right-wing government from taking power through military force in a matter of hours. 번역하자면 이제 남한 사람들 뭐 총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쿠데타를 그냥 맨손으로 제압하는데 뭔 소리 하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K-pop, K-drama, K-food, and now K-protest. 실제로 네. 맞는 말이고요. 네. 네. 그건 정말 네. 김민석 의원의 통찰이 정확했다고 봅니다. 한국의 진짜 원동력은 민주주의구나. 네. 네. 그게 정말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정말 이 K-프로테스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리가 너무 깨끗하게 치워졌다. 여기에도 굉장히 이런 시민의식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보호하는가를 한국이 너무나 잘 보여줬다. 이런 국뽕 차오르는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그런 외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외신을 털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을 때 있잖아요. 그때 멀리서 보면 잘 보이니까 멀리서 어떻게 봤는지를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최근에 되게 인상적인 거 그거 있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안 맞아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답변. 네.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는 반드시 사랑을 무너뜨린다. 큰 벽이 된다. 예. 근데 약간 다들 원래 가족에 정치적으로 견해 다른 사람들은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을 덜 사랑하게 되죠. 안 보려고 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네. 그러니까 일찍 삼찍 정도로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 정도 차이는 네. 커버 가능합니다. 네, 저의 예시로는 이제 안철수와 제가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딱 그 정도죠. 정도까지는. 네. 네. 그 와중에 끝으로 우리 석학 중에 석학 저 분야에서 그 정치학, 철학, 여성학 세 분야 모두 네. 전공을 해본 사람들을 영원히 괴롭히는 슈괴 주디스 버틀러가 주버. 예. 한국에 처음 왔다가 JB 내란을 봤어요. 전 사실 이게 가장 초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겨레가 물죠. 인터뷰를 하죠. 네. 인터뷰에서 처음 하니 이거 리어 왕이구만 이러는 네.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분이 한국 상황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없으셨어가지고 최대한 점잖게 얘기하는구나. 왜냐하면 리어 왕은 작중에서 계속 멍청할지언정 사악하진 않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냥 마냥 멍청한 줄 아는구나. 버틀러 선생이. 네. 네. 근데 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동훈 장관이 약간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 SNS로 주디스 버틀러에 대해서. 네. 그런데 되게 지금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여당 대표고. 그렇습니다. 이때 주디스 버틀러가 한국에 있다는 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다. 맞습니다. 네. 특히 공부 노동자들이시면 정말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78회. 오늘은 언제일까요? 방송 업데이트는 아마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내일 방송 그대로 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방송이 나는 날이에요. 애정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런 식의 대목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왜냐하면 이 대목은 쓸모가 없어요. 네. 방송을 듣느라 광고가 안 들리거든. 이런 일 웬만하면 없는 게 낫습니다. 예, 다른 유튜브 하는 회사들은 이런 일 하면 장사 잘 되거든요. 우린 이런 일 하면 장사 잘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더 상식적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세스몰은 들러주시되 집회를 반드시 더 나가세요. 자, 집회를 가 계시는 혹은 가시는 길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